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경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제목이 긴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사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미디어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해결할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전등 자원으로 정말 이 미디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런 그 대상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미디어 교육 인프라를 어떤 주체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주체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극대화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현재 저희 재단은 12개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백과의 미디어 교육 정책을 현장으로 연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떤 주체들과 플레이어들과 함께 미디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께라는 어떤 의미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미디어 교육 거버넌스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연결돼야 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좀 큰 얘기예요. 좀 범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광역권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니 세 번째로, 저희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협력을 어떤 사례들,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좋은 협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나와요. 이제 폴리시, 커뮤니티, 시티즌십, 거버넌스, 이런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서로 분리돼서 떨어져서 설명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의 어원에서 나왔어요. 이제 폴리스는 수많은 시민들이 과거 그리스 시대에 저기에 모여서 안날의 어떤 중요한 어떤 삶을 결정하는 것들을 저 광주에서 논의하고 공무체가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 공간이나 어떤 도시를 의미한 걸 넘어서 어떤 공동체가 지어낸 어떤 이런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폴리스는 어떤 공동체와 이런 국가를 포괄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폴리테이아는 폴리스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체계, 방식,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거버넌스적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민의 권리로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폴리시,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티즌십,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 시청자가요, 영문명이 커뮤니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여기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의미해요. 여기 와 계시는 그 저희 재단 스태프분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 미디어 교육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 저희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하나는 좀 이제 거시적인 이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디지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도구를 넘어서 어떤 일상이자 사회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혐오폰이나 어떤 허위 조작 정보, 이런 어떤 디지털 유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윤리적 판단이나 책임만으로는 돌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어느 한 주체가 이런 것을 해결한 게 아니라 어떤 정부, 뭐 시민사회, 그 다음에 학계, 이런 모든 어떤 관계된 어떤 주체들이 함께 규범을 만들고 제도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거버넌스 관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한다는 것은 어떤 시민들이 수동적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런 걸 넘어서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어떤 디지털 민주시민으로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런 역량을 함양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의 어떤 학습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지역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 2016년이었나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AI, 그 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AI가 우리 삶과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스며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AI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대화를 하고 AI 지시대로 가면서 어쩌면 인간이 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까지 AI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 AI를 건강한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계층이나 어떤 지역에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런 미디어 환경은 각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집단, 그 미디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어떤 전문성,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 교육 정책에 그 필요한 구성적 요소를 어떤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그다음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 한국의 미디어 교육 정책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목표 그리고 지원 근거를 담은 어떤 그 법과 제도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 교육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어떤 미디어 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약간 부족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활권 내에 이런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들이 부족해서 어떤 지역이나 계층이 이거부터 소외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이제 정부 부처에서 미디어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행 단위별로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 교육에 대한 어떤 성과 지표, 성장 지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어떤 귀중한 데이터들 그리고 어떤 교재들, 교구들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서 흩어져 있어서 뿔뿔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어떤 정책적 수준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것은 바로 거버넌스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묘하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미디어의 어떤 발전 과정과 저희가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묘하게 좀 일치해요. 아마 이 이유는 미디어의 소중한 본질이 소통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전통의 행정 방식이죠. 레거시 미디어 시대에는 정부가 정책을 수행을 할 때 이때 현장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동적 수혜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막대한 어떤 권한을 갖고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 수행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신공공관리 이론이 나오면 그때 시대, 다채널 시대에 보면 정부가 서서히 현장을 서비스의 어떤 고객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4차 산업 시대를 보면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때 현장은 파트너이자 정책의 공동 생산자로서의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역량, 분권, 그 다음에 협력, 자율이라는 어떤 가치를 갖고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저렇게 미디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매체별로 장르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AI 시대에 모든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어떤 이런 경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구분이 없어지는 이런 미디어 시대에 아직도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저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게 저의 현실입니다. 자, 어제 이제 여기 해외 발제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해외에서도 똑같은 문제더라고요. 미디어의 어떤 발전 속도를 이런 법적 근거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해외 각국의 어떤 똑같은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명확히 미디어 교육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그리고 방송법의 미디어에 관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과기정통부에 보면 디지털 포용법이 있어요. 이게 올해 제정이 됐고 내년부터 시행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아까 르네로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AI 리터러시가 내년에는 아마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는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광역권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권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현장에서 관계를 맺어요. 정부하고도 관계를 맺고 광역 단위의 어떤 여러 가지 주체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기초 단위의 어떤 주체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생활권 단위 주체들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들, 그 다음에 광역 단위의 어떤 정책들을 지역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재가공을 해서 저희들의 어떤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요. 생활권 단위에서 요구되는 어떤 여러 가지 미디어 교육의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또 거꾸로 집행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역권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어떤 그 지역에서의 어떤 미디어 교육에 관련된 어떤 인력들 그다음에 정보 자원이 교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지금 빨간 원이 현재 12개 광역 자치단체의 미디어 센터가 포진되어 있는 어떤 위치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을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수많은 랩들이 만들어져요.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서 저 랩들이 스스로 미디어 역량을 갖춰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정책으로 어떤 순환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협력 주체별 미디어 교육 거버넌스 구조를 보면 좀 이제 노드화해서 저희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중심부 노드와 주변부 노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 노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광역 단위의 어떤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게 이제 중심부 노드고요. 여기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주변부 노드도 이렇게 뻗쳐나가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제 주변부 노드는 이제 단위 학교, 그다음에 도서관,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반드시 여기 중심부 노드를 통해서 가는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바로 그 주변부 노드와 바로 이제 센터와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터 스태프들은 정말 전천후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협력 주체별 협력 비율을 보시면 이제 교육청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옆에 이제 센터들의 어떤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공이 다 공통된 얘기예요. 교육청과 학교를 통한 협력 비율이 가장 많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센터도 그렇고 사회의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 어떤 미디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근데 보시면 지금 교육청 학교를 학교 미디어 교육으로 구분을 하고 지자체, 공동체, 미디어 산업계 기타를 사회 미디어 교육으로 구분을 한다라면 저걸 똑같이 비중으로 본다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학교 미디어 교육과 사회 미디어 교육이 거의 절반씩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2개 센터의 이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거의 어떤 그 근거는요, 저희가 작년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 운영 실적 사업 구분을 근거입니다. 저 데이터의 근거는. 보면 당연히 교육청과 학교를 하나로 봤을 때, 제일 많은 프로체제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력 프로그램 수도 당연히 교육청과 학교가 가장 많은 협력 프로그램 수도 갖추고 있어요. 네.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별 이제 역량별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좀 깨져 있는데요.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별로 구분을 했을 때는 교육청과 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현 소통 역량이 가장 많고, 지금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접근 이용, 이해 분석, 권리 책임 이렇게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데이터로 본다라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교육 중에서 권리 책임이 가장 지금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거 데이터를 내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은 뭐냐면, 어느 한 미디어 교육이 하나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만을 키우진 않죠. 당연히. 하나의 우리가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접근 이용, 이해 분석, 표현 소통, 그다음 권리 책임 이 모든 역량을 다 함양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 목표를 주안점을 기획자나 강사가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죠. 어디 이제 프로젝트가 높을 수는 있죠. 그러나 어느 한 역량만 키우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느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제목이 주는 어떤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제작 교실이 표현 소통의 역량만 길러진 건 아니죠. 다큐멘터리 제작 교실을 기획자나 강사가 나는 이해 분석의 교육 목표를 둘래 하면 그 교육은 그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플레이어들은 자기 어떤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나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되 다른 역량들도 골고루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생애 주기별로 미디어 교육 비율을 보시면 이제 제가 거기 유치원이나 이런 이제 공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교육청으로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가 저쪽 유학에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역시 교육청과 학교와 이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지금 청년 중년기도 이제 대학이 저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데이터가 잡혔거든요.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런 것들이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르멘 시리아니는 저기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인데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루는 학자들이 많은데 제가 유독 이제 카르멘 시리아니 이 교수의 거버넌스 8원칙을 대비한 이유는 카르멘 시리아니 교수가 특히 어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디어 교육과 좀 일치한 부분이 많아서 저 부분을 미디어 센터의 어떤 전략 과제 그리고 거버넌스의 8원칙을 재구성해서 우리 지금 센터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시한 어떤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거버넌스 구조를 좀 체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현장에서 얘기를 할 때 어디와 협력을 하고 어디와 거버넌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협력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그 성장 지표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아까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이 굉장히 많은 어떤 비율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학교 미디어 교육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정부 부처가 학교 이제 안에서 어떤 교육은 교육부죠. 그리고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위에 보면 그동안 이제 본부처 차원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같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미디어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근데 뭔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정부 부처는 이런 걸 하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차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에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됐던 부분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디지털 수업이 포함된 부터죠. 근데 저는 유심히 볼 게 뭐냐면 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디지털 수양이 포함되기 이전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전에 많은 단위의 이런 그 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어떤 결과가 교육부의 2022년에 개정교육과정의 디지털 소양에 어떤 포함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았죠. 제 이 얘기는 뭐냐면 미디어 교육 지원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사전에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또 하나의 이제 시사점이 있죠. 하나는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이 2015년도에 통과를 할 때 그때 이 사전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냐는 거예요. 합의가, 사회적 합의나 어떤 진행 과정들이.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 교육 어떤 장르별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이 통과가 됐고, 디지털 지금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디지털 수업에 포함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뚝딱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과정이 디지털 소양이 포함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았고, 이걸 계기로 학교 안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제 당연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제 방송법에 의해서 저희 재단을 통해서 이제 미디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지금 작년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 위탁기관으로 이제 저희 재단을 선정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같이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교 미디어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와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전이 갖고 있는 공동의 목표, 그리고 자원,
각기 갖고 있는 자원이 있죠. 이제 그리고 하나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학년제나 고교학점제나 창의적 차용 활동이나 이런 것들, 방과 활동 이런 연계 교육 과정 속에서 미디어 교육이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프로그램 기반은 뭐냐면 각 교육청 단위별로 프로젝트 형식으로 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유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든지 미래협력지구라든지 이제 이런 교육과 저희가 결합을 해서 현장에서는 미디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 인프라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사례가 이제 제가 이제 경기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센터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장애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청, 여기 또 경기도 교육청 이제 미디어 교육 센터가 있어요. 여기 같이 또 다 이렇게 직원들 같이 여기 와주셨는데요. 거기와 그 다음에 이제 각 거점별로 그 특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진로직업 특수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그리고 미디어 기업인 KT 그리고 저희 센터 안에서도 장애 청소년 미디어 교육 협의체가 있어요. 거기에는 특수교사 저희 강사 선생님 그리고 저희 센터 스텝이 같이 참여한 이 협의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장애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현장에 반영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그걸 통해 이루어져요. 저희가 이제 학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래프가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장애 청소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장애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에 대한 근거는 특수교육과정 연계한 개정 특수교육과정 총론에 디지털 기초 소양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미디어 교육을 어떤 교육과정의 어떤 체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장애 청소년의 어떤 특성을 반영을 하고 또 현장에서 요구하는 미디어 교육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초등은 이제 놀이 중심으로, 중등은 또래와의 어떤 소통을 중심으로, 이제 고등학교는 자립과 일상생활의 어떤 이런 것들을 교육을 목표로 두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2개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공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경기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경기도의 어떤 지리적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인구 1,400만의 굉장히 메가도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런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 또 경기도 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저희 이제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센터들이 포진해 있는데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데가 미디어센터 시설이 구축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저기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미디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또 고민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은 생활미디어 스튜디오를 자원으로 생활미디어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역할을 저기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사 어떤 비라든지 이런 재원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센터는 지어진 생활미디어 스튜디오를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 교육, 그 다음에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장은 주로 이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현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향후 구성 활동이 자연스럽게 좀 마을 미디어 형태로 좀 많이 갔고요. 이제 도서관이나 여기 청소년 수련관 이런 곳은 약간 동아리 활동으로 후속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AB 단계, 초기 단계, 성장 단계 그리고 자립 단계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네. 네. 또 하나는 한국 이제 노인인력개발원과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시니어 클럽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미디어 센터가 함께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미디어 디지털 포용과 함께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인 일자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 역할 이런 것들을 했고, 지역 시니어 클럽은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자를 모집하는 역할, 운영하는 역할 이런 것들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 센터는 이런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표현과 결합을 해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기록을 한다든지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배리어 프리 어떤 활동가로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럼 또 하나는 어떤 지역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퍼블릭 액세스의 어떤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어떤 그런 활동들로 이어졌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 혼자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처들, 그 다음에 이런 주체들이 함께 수용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미디어 거버넌스 수준을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높여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의 가치, 그다음에 관계의 확장, 그리고 서로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어떤 존중, 이거에 대한 실천에서 시작된다. 거버넌스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지금 결국 우리가 저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정의 성찰, 개방성 부분을 특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결과에 치우지 않냐. 저희가 이제 참여자의 어떤 교육의 흔적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쓰시는 어떤 교육 일지 있잖아요. 그건 제가 꼭 읽어보거든요. 그 교육 일지를 보면 참여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다 데이터화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려요. 그냥 연인원 몇 명에만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센터 스태프들의 어떤 노력도 그렇고, 강사 선생님들의 노력도 그렇고, 또 정책에 관련된 수많은 어떤 이해관계자의 어떤 우리의 협력 관계에 있는 그 주체 관계자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진정성이 묻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거긴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묻혀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좀 과정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결국 이런 우리 자원이 특정한 어떤 계층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이런 사회적 미디어 서비스가 이렇게 좀 제공됐으면 이제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미디어 거버넌스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완벽하거나 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현장의 어떤 요구를 경로를 수정하면서 요구를 받아들이고 경로를 수정하면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어떤 중심을 두고 역동적이고 협력력이 있는 어떤 생태계를 우리가 가꾸는 일이 바로 이 거버넌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어떤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